어제 제가 영상을, 줌을 녹화를 했던 내용을 어제 통화를 한 2시간 넘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업로딩을 하는데 폴더를, 어, 아예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어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어제 올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 정인신문이 있는 두 번째 공판으로 송가병 씨가 출석을 했고, 약 5시간 정도, 중간에 한 15분간 정도 휴정을 하고, 7시 제가 한 7시 17분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약 5시간 정도 정인신문이 검사, 그다음에 변호인 측, 그러고 나서 다시 검사 측에서 조금 한 20분 정도 추가로 또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 일단 제가 내용이 워낙에 좀 많기는 했었는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송가병 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자기가 스테이킹을 한 그 수량은 이더리움 2개 정도가 되고, 그게 아마 2019년 8월에서 9월 그때쯤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어제는 그거를 확인을 안 했었는데, 오늘 제가 코인마켓캡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약 200달러가 안 돼요. 이더리움이 170 정도에서, 뭐 아시다시피 이 크립토의 가격은 항상 매일 좀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217달러, 어떤 때는 160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넉넉히 잡아서 평균적으로 한 200불을 했다고 하면은 400달러예요. 400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 40만 원이 되고, 뭐 1,50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60만 원 정도, 1,500원도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60만 원 정도를 스테이킹을 해서 그 사람이 가졌던 그 토탈 수량이, 뭐 거기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 자기가 일단 커뮤니티 풀로 옮긴 거는 1,100만 개고, 검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출금됐던 개수는 2,300만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개수를 가지고서 대충 곱하기를 해보면은 그 플랫폼 가격을 뭐 7달러, 6달러, 5달러, 4달러, 3달러 이렇게 이제 19번 올라간 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1,100만 개를 옮겼는 기준만 가지고서 어 7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7,700만 달러가 되니까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어,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익을 도대체 당신은 얼마를, 그러니까 818억인가 뭐 한 800억 정도를 지금, 경찰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뭐 부동산, 뭐 현금, 계좌,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금액이 나온 게 7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게 아니겠나. 근데 송가병 씨의 답변은 58억 정도가 자기가 현금화해서 수익을 챙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800을,
제 기억으로는 800억 좀 넘는 금액을 그렇게 이 사람이 수익을 챙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게 옮기고 뭐 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77억 원치인가를 더 추가로 사가지고 그 커뮤니티 풀로 옮겼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58억 정도를 현금화했다라고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커뮤니티 풀로 옮겼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7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추가로 개요케이를 매수를 해서 커뮤니티 풀로 기업풀에다 넣었다고 하면은 한 약 19억 정도, 그러니까 77억이라는 돈과 자기가 수익을 내는 58억,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약 19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 자기가 생돈을 더 넣어서 추가로 그 스테이킹을 했다, 스테이킹이 아니고 커뮤니티 풀로 그거를 기업풀에다가 투자를 추가로 했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말 자체가 자기가 뭔 생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77억이라는 거를 58억 정도는 자기가 인출을 해가지고 현금화 했다는 거고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고 사용을 또 했을 건데 그런데 77억, 7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그게 60만 원 정도, 이더 두 개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는 추가 스테이킹을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그것도 실제로 맞지는 않는데 개수를 처음에 살 때, 그때의 시세를 따져가지고 원금이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사람의 원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데에 60만 원 정도, 그게 맥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언급되는 그런 금액을 경찰에서도 사실은 그게 금액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게 본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이 피고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거를 정인한테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송치는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공범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피고인은 김판정 씨고 김판정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송가병 씨한테 검사가 질문을 한 게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가격 이원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답변을 하기를 이 가격 이원화 정책에서 플랫폼 가격 이것 자체를 왜 이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송가병 씨가 답변을 하기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 프론티어들의 그, 뭐라 그랬더라? 가격을, 그러니까 손실을 방어해주는, 그리고 보장을 하기 위한 역할을 엄청나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실상 지금 보면은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뛰어넘어서 올라가 있을 때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매도를 그러니까 해지를 하든 해가지고 다 매도를 해서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가격도 다운이 된다. 그래서 가격 안정을 한번 시켜준다. 그런데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축소가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역으로 거래소의 가격이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거래소의 가격이 낮으니까, 낮은 가격에서 요 정도의 그 개수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뭐 1달러에 샀는데 거래소의 가격이 2달러면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소의 가격이 1달러일 때 1000개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플랫폼 가격은 2달러가 돼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00개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2000달러로 가치, 2000달러라는 걸로 가치를 고정을 시켜 놓는다. 그러면은 이 갭만큼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차익, 차익 거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요거 자체는 우리 시스템 내에서는 1000달러치를 샀는데 그렇게 1000개를 산 거죠. 근데 1000개를 사가지고 스태킹을 하면 곱하니까 플랫폼 가격이 2달러라고 하면은 2000달러가 된 상태에서 스테이킹이 되고 보상이 2000달러에 해당이 되는 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생태계도 확장이 되면서 이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대충은 맞아요. 근데 검사가 또 하나를 묻기를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이 지금은 그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의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송가병 씨는 재단이든 운영사에다가 이 플랫폼 가격 조정을 요청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송가병 씨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운영사인 피고인한테도 메시지로 뭐 플랫폼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랬더라. 뭐 재단하고 어, 그 이 토의를 좀,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마찬가지로 재단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운영사 측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운영사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이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프론티어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일개 프론티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가 맞지 않아요. 아무,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운영사하고 논의를 한다? 거기에 왜 할 만큼 그렇게 운영사에다가 물어봐야 될 정도였느냐? 그것도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운영사에 물어보고 재단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재단에도 그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재단은 실제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저는 그거는, 어, 그러니까 자산도 가지고 있지를 않고 공지사항 속에서만 뭐 소각정책, 뭐 유통량이든 이 토큰에 관련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공지만 해놨을 뿐, 실제로 거기에서 재단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누구한테 모든 것들이 넘어가 있었느냐? 운영사에 있었고, 그게 피고인 측에
미디움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한 박윤성이라는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에서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거고, KOK 플레이의 플랫폼에 대한 운영사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걸 들었어요. 그것도 녹음을 해놨고 저도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게 운영사라는 이야기고, 현재까지도 운영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 운영사의 역할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운영사라는 게 결국에는 저의 주장은 자산부터 해서 스테이킹 지갑, 그 다음에 KOK 플레이 운영 자체가 지금 스탑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스탑을 시킨 쪽이 운영사고,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홈페이지 웹사이트 자체가 또 그 미디움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그 법인이 어딘지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플랫폼 가격이 송가병 씨가 주장을 하던 대로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올릴 때는 제가 19차례 상승이 되는 거를 지난번에 표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올릴 때는 거의 이 편차가 거의 없거나 했을 때인데, 올리는 정도가 한 번 정도가 0.5달러에서 1달러로 올릴 때를 제외하고는 100% 차이가 난 경우는 그때밖에 없어요. 100% 인상을 했어요. 0.5에서 0.5를 인상을 했으니까 1달러가 된 거고, 나머지 그 19번 그거를 전부 다 에버리지를 내보면, 평균을 내보면은 26점 뭐 몇 프로 이렇게 정도의 갭만큼을 계속 상승을 시켰어요. 왜? 붙었으니까. 거래소의 가격,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갭이 없으니까 이걸 또 요만큼 또 올리는 거예요. 뭐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떨어질 때 25% 이상이 떨어지면은 25% 가까이 붙여야죠. 근데 이 송가빅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7달러인 그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3.5달러 정도가 됐을 때 그제서야 플랫폼 가격을 그러니까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5달러로 낮춰버리면은 해지를 했을 때 두 배의 물량이 나오니까 여전히 이 거래소의 가격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논리적으로 그건 맞아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왜 운영사든 이 재단이든 여기에서 올릴 때는 편차가 붙으면은 한 25% 정도 갭을 두고 또 붙으면은 또 25% 정도로 올리고, 그런데 그 시점이 이게 거의 됐을 때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가지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것도 뭐 거의 그런 현상이 없어요. 거의 붙었을 때 올렸다고요. 그러면은 25% 이상이 떨어지고 30%, 40%, 뭐 100%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따라 붙어야죠. 계속. 그래야지 이원화, 가격 이원화 정책의 이 최영규가 이야기한 핵심 파라미터,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아주 적절하게 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 프론티어들, 이 사람들의 자산을 보호를 하는 잠금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죠. 아까
$7에 3.5달러를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나온다. 아니, 뭐고, 이거를 플랫폼 가격을 낮춰주면은 그 2배를 받아가지고 내보낸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논리가 정말 바보스러운 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플랫폼 가격, 거래소의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요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같이 요렇게 움직여주면은 우리는 걱정을 안 하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의 개인만큼을 아까 거래소의 가격이 낮고 플랫폼 가격이 한 0.5달러고 1달러면은 1달러일 때 2달러고 했을 때는 천개를 하면 2,000달러로 그 플랫폼 가격을 곱하기 2,000달러로 이 스테이킹한 가치를 2,000달러로 고정을 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실제로는 1,000달러치를 사가지고 넣었는데 2,000달러가 되니까 1,000달러치 받을 보상을 2,000달러치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상태라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더 소개를 해서 이거를 이런 혜택을 보도록 소개를 하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꼬꾸라지는 시점이었고, 다른 것들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를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비트는 이더로 전환한다? 안 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 원금이라는 거는 내가 넣었던 원금 수량은 보정이 거기가 이제 금액적으로는 예를 들어 2,000달러가 돼 있는 상태에서 7달러일 적에는 뭐 이걸 이제 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7달러일 때 내가 전개를 갈 수 있는 7,000달러잖아요. 7,000달러로 돼 있던 게 예를 들어서 3.5달러가 되면은 어 그 2,000개가 되지요. 그 다음에 1달러가 되면은 7,000개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 플랫폼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개수만 이제 나올 뿐이지 이 금액 자체는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가격하고 편차가 거의 없을 적에는 비슷한 7,000달러에서 좀 내려가 있는 뭐 6,000에서 7,000달러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받아놨던 게 이 그 보상을 받았던 게 있는데 이걸 갖다 팔면 되는 거지. 이 원금을 원 그 스테이킹을 했던 원 수량 개수 이거 자체가 플랫폼 가격으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더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플랫폼 가격 7달러를 7달러까지 올라올 때 0.14달러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엔 7달러까지 19차례를 올렸는데 한 번도 내리지를 않고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단, 그 다음에 운영사는 등한시한 거예요. 왜 등한시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그 시점에 메인넷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메인넷을 아직도 베타 버전이라고 송가병 씨는 이야기를 해요. 22년 4월 달에 베타 버전이 나왔고 지금 현재가 그 뭐고 말 그대로 그냥 베타 버전이 아닌 그냥 실질적인 메인넷으로 이게 그 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또 표현을 안 해요. 뒤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일단은 메인넷이 만들어지고 나서 메인넷으로 메인넷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를 투자 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자산 이전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 또 최초로 넣고 뭐 하여튼 토탈 1,100만 개를 넣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다 옮겨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100% 전부 다 자산 이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뭐 1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자산 이전을 한 사람이 22년도까지는 5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 중에서 5만 명만 옮겨가고 95만 명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3년도 돼가지고 23년인지 뭐 아마 24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KOK가 토큰에서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코인화해서 KOK 코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쪽으로 그 기축 통화로 쓰겠다라고 했는 게 이게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 있었죠. 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 있던 거를 그때 시점에 대해서 KOK 코인을 케이스타라는 이 새로운 기축 통화를 하나를 발행을 해가지고 수합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KOK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 옮겨가가지고 KOK를 다 옮기게 한 다음에 케이스타라는 걸로 싹 바꿔버리면 KOK는 없어지죠. 그리고 이 앱과 관련되는 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느냐? 이 송가병 씨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트, 이더, USDT 이게 초창기에는 스테이킹을 하는 용도로 쓰였고 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는 KOK도 생겼죠. KOK를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KOK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KOK가 이제 이 먼저 스태킹을 한 것들이 있고 그 스태킹에 대한 보상이 나왔던 거고 보상은 KOK로 주어졌고 그 KOK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이 거래소에 있는 KOK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거래가 되고 나서는 플랫폼 가격이 그때 이윤화 정책의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플랫폼 가격이 생겼는데 그럼 플랫폼 가격이 네 가지가 다 있잖아요. 비트, 이더, USDT, KOK가 다 있어요. 그럼 비트, 이더, USDT는 송가병 씨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세 가지는 거의 거래소의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근데 KOK는 거래소의 가격이 이게 편차가 19차례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은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편차는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약 26% 정도를 일단은 이,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될 때는 그 정도는 계속 이렇게 갭을 만드는 상태로 상승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트이드 USDT는 이런 편차에 대한 이득을 못 가지니까 그래서 이후로 바뀐 게 KOK가 이미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거를 그때부터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은 것들을 이제는 매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지갑으로 넣는 거지요. KOK 플레이에 있는 내 지갑으로. 그러면 내 지갑으로 넣는 상태는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지갑하고 똑같이 언제든지 다시 거래소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거를 다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주어지지를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서 스테이킹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로 따지면은 그 내 정보에 들어가서 채굴을 누르고 채굴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코인, 어떤 토큰을 몇 개를 스테이킹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죠. 그거를 채굴을 딱 누질렀을 때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눌렀을 때 스테이킹이 되고 스테이킹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이더 USDT, KOK 이런 것들은 다 개수로 몇 개를 넣을 건지 스테이킹을 할 건지 지정을 해서 스테이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 수량 곱하기 해당되는 암호화폐, KOK면은 KOK의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US 달러로 표시가 되고, 비트이더 USDT는 그거 역시 또 거의 뭐 조금의 그 거래소의 가격과는 좀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거래소의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플랫폼 가격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그거 개수 곱하기 그 숫자만큼 소수점까지 곱해가지고 몇 달러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이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나는 시점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된 이후부터 됐던 거고, 그런 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비트나 이더 USDT보다는 KOK로 거꾸로 KOK를 사서 이 스테이킹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이제 이해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과 이 편차가 없을 때 올리고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격차 해소를,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플랫폼 가격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해당이 되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붙었을 때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치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격차 해소가 없어요. 격차가 없어요. 해소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을 때. 이게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격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혁의 가치를, 거래소의 가치를 계속 올렸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떨어졌을 때 요만큼 있어야 되는 게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만큼 갖다 붙여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걸 다 해지를 하고 거래소로 다 나와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이 생태계,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회원 기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준으로는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가격도 좀 올라갔던 거를 파는 사람들이 또 생겼으니까 또 내려간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이때는 사가지고 잡아넣으면 거래소의 가격이 여기 있고 플랫폼 가격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 개를 사가지고 2달러에 사가지고 천 개를 샀는데 천 개를 스테이킹을 하니까 이게 플랫폼 가격이 1달러다. 그러면 1000달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예 들어올 놈이 없는 거지요.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사갖고 들어오면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7달러일 때와 0.7달러일 때라고 하면은 10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엄청 들어올 수도 있어야 돼요.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플랫폼 가격을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유가 보상량을 줄였잖아요. 그죠? 이게 그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00달러에 해당이 되는 거를 하루에 그 뭐 예를 들어서 4%다. 428. 그러면은 이죠. 예를 들어서 그 2,000달러에 대해 가지고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30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한 개라는 기준이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량이 주어지는 거죠. 1달러일 때는 예를 들어서 2,000달러에 대한 한 개의 그 저기 그 보상되는 가치가
7달러치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이 7달러가 돼 있는 상태로 주어진다고 하면 한 개를 줘가지고, 7개를 줘가지고 1달러일 때는 7개를 줘가지고 7달러치에 3%, 뭐 4% 그렇게 이제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7달러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플랫폼 가격이 7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만 줄 거예요. 그래서 보상 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7달러일 때 0.7달러 정도로 사람들이 이 거래소의 가격이 0.7달러인데 0.7달러치를 사가지고 이거를 스태킹을 하니까 10배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7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0배를 받는 거죠. 0.7달러로 토탈 금액으로 샀던 그 수량만큼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요만큼을 샀는데 플랫폼 가격이 7달러일 테니까 10배만큼을 스테이킹을 한 걸로 그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보상을 10배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개를 줘야 될 거를 10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운영을 개판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놔뒀느냐? 저는 이런 이유를 따지고 이런 것들을 대가리를 쓰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떨어질 때 그만큼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모든 가상자산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더 떨어지고 정권 거래소는 좀 그거보다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부동산은 더 완만하게 떨어졌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다. 다른 쪽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걸로 계속 해주면은 원금은 보장이 되는 데다가 보상량은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근데 금액적으로는 이게 이제 거래소에 나갔을 때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다 파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본 사람들이 추가로 매수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큰 코인들을 다 팔고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서 토큰의 가격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기술은 좋다라고 하고 뭐 스마트 컨트랙 뭐 이러기도 하고 뭐 해서 되게 뭐 좋은 거 같기는 한데 그 스마트 컨트랙이 뭐고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을 제외한 다른 사업 모델은 뭐가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예요? 비트코인은 뭔 사업을 해요? 근데 가치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폰지 사기, 뭐 다단계, 뭐 피라미드, 다단계, 뭐 이거를 그 영어로 하면은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MLM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멀티 레벨 마케팅 뭐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단계예요. 근데 다단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통상적으로는 현금이 돌아다니는데 수익 모델도 없고 상품도 없는데 이거는 수익을 주는 것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들은 수익을 봐요. 그 나머지들은 다 원금이라는 걸 다 뺏기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은 뭐 그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몇 개를 이제 이렇게 참조를 해봤는데 어떤 그 다단계 그 뭐 한때는 그 젊은 사람들이 뭐 다단계에 많이 빠져 있었던 학생들이 주로 뭐 4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이나 20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이렇게 빚쟁이가 되고 학업도 못하고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있고 하나에서 두 개가 뻗어나오고 또 여기에서 두 개가 뻗지고 뻗어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형태를 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가 시작을 하고 둘이가 있으면은 일반적인 다단계는 여기에서 어떠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품은 무시를 하고 수익만 가지고서 이걸 나눠 갖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이 20%다, 30%다, 40%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갖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상품을 사는 거는 어디로 전부 다 돈이 모이느냐? 이 사업의 다단계를 하는 개새끼 같은 이런, 사업주가 여기에 계좌를 만들어 놔요. 돈의 입금은 여기에 들어오고, 보상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수익은 요 계좌에서 있는 게 이렇게 계속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매출이라는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20%, 30%뭐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얘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의 매출의 수익 일부분을 요놈들한테 주는 거지요. 그럼 결국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상태를 계속 더 새끼를 못 치니까 결국에는 원금 전체가 여기에서 씨가 말라버리니까 이 수익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 폰지 사기로 이게 사기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다단계 형식을 갖춘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수익을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이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한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에 2000개가 들어갔다. 2000개에서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수익만큼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뭐 그 30개씩을 줬다. 여기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줬다. 이러면은 또 다단계가 맞죠. 이, 이건 돌려막기 시계 그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였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는 것들의 이, 스테이킹을 한 것들이 여기에 총 모여 있는 거에서 빼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중에 해지를 했을 때 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돌려줄 수 없는 구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건 사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쭉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8억을 한 사람도 있고, 뭐 3억을 한 사람도 있고, 5억을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막 들어왔어요. 뭘로? 거래소에서 비트든 이더 USDT를 사면서 자기가 5억을 했고, 8억을 했고, 3억을 했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암호화폐를 내한테 판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준 거를 주고 나서 현금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내 지갑에다 보내고 내 지갑에 있는 거를 나는 여기에 비트를 뭐 몇 개를 여기다가 스태킹을 하겠다. 이더를 몇 개를 하겠다. KOK를 몇 개를 하겠다. USDT를 몇 개를 하겠다. 해가지고 스태킹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스태킹은 다 모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따져야 되고 돌려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해지를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모여 있는 거 똑같이 아까 모여 있는 대로 모여 있어요. 근데 요 모여 있는 거에서 빼가지고 우리한테 보상을 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5개라는 걸로 해지든 보상이든 모든 거는 개혁회로 준다라고 했고 50억 개 발행이 되는 것을 15개를 보상용으로 유통 물량으로 거래소에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수량에서 우리는 다음 누구를 소개를 하고 했는 사람들을 이제 그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소개한 사람도 요 15개에서 내가 보상을 이 사람도 보상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스테이킹을 했는 거에서 해지를 할 때 스테이킹 지갑에서
내보내줘야죠. 보상용에서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원금 보호장이라는 게 어제도 그제도 제가 통화를 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우리가 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킹 했는 암호화폐다라고 알고 있어요. 똑같이 고소를 했지만은 한쪽은 현금으로 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고 같은 고소지만은 이쪽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량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창원지법에다가 어 민사를 민사 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승소를 한 게 25명에 대해 가지고 그 7,500만 원을 그 뭐 배상 금액으로 책정이 됐대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 대표되는 분이 가족들 포함해서 한 8억 원 정도를 했다. 그럼 60만 불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60만 불 정도라고 했을 때 60만 불이 거기 스태킹이 돼 있겠죠. 아니, 60만 불에 해당이 되는 이걸 예를 들어 70만 불이라고 하면은 70만 불을 현재 플랫폼 가격으로 해지를 해준다 그러면 수량은 몇 개가 되냐면 10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어 저기 그 거래소의 시세 다른 것과 다 무관하게 어쨌든 시세로 해서 실제 거래소의 가격으로 그 수량을 그 원금이라는 수량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0.00009사인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60만 불 나누기 이 현재 거래소의 금액으로 딱 나누면은 몇 개가 되느냐? 약 66억 개가 돼야 돼요. 한 사람한테 66억 개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66억 개를 총 발행 개수가 50억 개인데 이거 자체를 50억 개 대비해서 60억 개, 60, 한 6억 개 정도가 되던데 뭐,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그 뭐 66억 개를 다 못 받고 50억 개만 자기가 챙겼다. 그랬을 때 이거를 거래소에 갖다 팔면은 0.00009 이렇게 돼 있던 게 이거를 다 판다라고 했을 때 0.000000000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더 소수점이 더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 본들 만족을 할 수 있는 거냐? 못 해요.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 공판을 재판을 하는 중에 검사든 이 변호사든 피고인 변호사든 다 스테이킹은 현금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암호화폐로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금을 했다라고 하면 재단에서 모아져 있는 돈이 있겠죠. 이 돈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현금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성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그 한 사람은 34만 6천 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를 다 빼가지고 해지를 해가지고 그 이미 보상을 받았던 것과 뭐 그 34만 6천 불에 해당되는 게 4만 9천 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7만 7천 개 정도가 됐는 것에서 6만 개를 커뮤니티 풀로 그 사람은 이미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해지를 한 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줄,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걸 돌려줄 게 있어요.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해지한 수량은 지갑으로 와 있고, 지갑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자기는 거래소로만 보내고, 어떠한 여기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원금을 자기가 이제 6만 개를 보내봤고, 뭐 한 17,000개가 남았으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기에 한 10만 불 뭐 좀 넘을 수도 있어요. 10만 불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산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집을 불능이에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게 이 스테이킹에 대해 언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민사로 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불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왜? 지불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그거를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해보시라 이거요. 저는 그것까지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사업 자체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단의 역할, 자산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얘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거냐? 지금은 그 업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 회사가 건물 사옥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냐? 저는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지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돌려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마찬가지로 원금이 현금이고 현금으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쪽도 한 푼도 못 받을 거다. 송가병 씨가 아까 송가병 씨 답변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경찰에서 800여억 원에 해당이 되는 거를 내 자산을 이 동결을 해놨다, 압류를 해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돈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그 사람 정인으로 앉혀놓고 범인이라고 지금, 아니, 범죄자라고 피고인석에 앉혀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잡아놓은 거,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 거를 잡아놓은 거,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이 피,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좋다 이거요. 어쨌든 이게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자기들이 했다 그러니까 현금을 이 재단에서 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일반적인 제가 앞에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게 여기에서 매출로 올랐던 현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 여기에서 일부 수익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요 사람들을 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 이게 현금인데 없잖아요. 고소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머리가 있고 본 게 있고 경험이 있으면은 스태킹을 현금으로 해가 요렇게 모아줬어요. 그 계좌로 돈들 다 보냈어요. 그래서 요걸 내가 현금으로 원금을 요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걸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들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지불불능해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을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사-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뭐 엊그제 해가지고 통화를 했던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지금 배임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 측의 고소인 측에서도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저는 고소해가지고 사기 유사수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뿐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가지고 검사한테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사기 유사수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제 설명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는 거를 제가 먼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 제가 그 법정에 매번 방청을 가는 이유는 검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범죄 사실을 수사했는 내용을 기소를 하고 할 때 공소장에 어떤 내용을 적었고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가 경찰이나 경찰에 직접 물어가지고는 답변을 안 주잖아요. 검사가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서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범죄를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자 하는 거 이거 하나.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공소장 내용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이쪽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쪽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이거를 듣고자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변호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자 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엊그제 통화도 하고 했던 그분하고의 이야기가 뱀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 다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수량 보호장이라는 거고 다른 한쪽은 금액 보호장이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 저기 지금 그 재판에 있는 이 내용 여기에는 금액 보장이고 검사도 원금이 저기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했으는 금액 보장이에요. 이게 받지 않대요. 이분 이야기도 자기가 주장한 건 다른데 같은 고소 내용으로 병합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올라가 있는 거는 사기 유사수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은 범죄명이지만은 원금이라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병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분도 비대위 쪽에 뭐 그 스피치도 하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보러 오고 근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피해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한 그 이제 재판 그러니까 판사가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해요, 엊그제. 그런데, 저는 그건 듣지를 못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피해자면 전부 다 뭐, 좀 공지를 하고서 알고서 보시는 것도, 어, 전혀 무리가 그 뭐 문제가 안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2020년 9월 1일에 지금 2020년 9월이면은 이거는 김판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인발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코인 기준으로 출금 신청할 때에는 시세와 무관하게 신청하신 코인 개수만큼 출금이 되고 출금이 되는 거는 이어서 코인이라고는 KOK예요. 그다음에 달러 기준으로 출금 신청하실 때에는 해지 출금 신청 시 신청하신 달러 가치만큼의 코인이 여기 또 출금이 돼요.
그러면은 코인으로 원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이거를 제출을 하신 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60만 불어치를 스테이킹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 거래소의, 플랫폼 가격이 곱했을 때 60만 불이라고 돼 있을 때 60만 불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보면은 즉 시세와 상관없이 코인 개수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수로 신청하시고, 코인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달러 기준으로 출금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코인 개수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시세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시세와 상관없다는 표현이 거래소의 가격과 맞춰서, 그러니까 이 플랫폼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래소의 가격과 동일하게 봤을 때는 개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6만 개, 6억 6천만 개가 나와야 돼요. 6억 6천만 개면은 사용도 못하고 거래소에 어, 거래소에 신고된 물량도 초과를 했기 때문에 50억 개가 나가면 바로 상장 폐지지요. 지금은 상장 폐지도 돼 있고.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 개혁기 토큰이다. 그럼 돌려줬을 때 나머지들은 다 못 돌려준다고 하면 그냥 그 한 사람만을 주고 나서도 뭐고 지불 불능으로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 셋이에요. 끝이에요. 디 엔드라고요. 그러면 90만 명,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사람들이 한 명도 여기에 대한 이 원금 회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금전적인 회복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한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민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형사로도 승소를 하더라도 게임 셋이에요. 그럼 우리하고는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배임 행위를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이 되는 재물이 아닌 비트, 이더, USDT, KOK도 있지만은 돈케어 하겠다 이거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현재로서. 이걸 가지고서 KOK 가치 상승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KOK 플레이 또는, 그러니까 KOK 플레이 팀이라는 뜻이겠죠. KOK 플레이라는 거는 앱인데 공지의 주체가 KOK 플레이예요. 근데 그때 그 KOK 재단이 있어. KOK 재단에서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데하고 21년 4월 15일에 계약을 했다라고, 뭐와 관련해 가지고 KOK 플레이 앱의 운영 인수권, 그리고 쭉 끝까지 가면서도 이 법인들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쭉 가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자기들은 개발, 유지, 보수, 이게 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상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은행이,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개발 용역사를 썼다. 개발 용역사를 썼는데, 그러면은 이 은행이 KOK 그 재단이라고 하고 개발 용역사를 개발, 운영, 보수, 유지, 보수 전부 다 기술적인 거잖아요. 개발 용역사하고 계약을 했다. 근데 저 소싱 여기서 했다. 뭐 이게 걔들 주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일반 은행에서 개발사한테, 우리 자산 전부 다 니들이 맡아. 그리고 우리 이 은행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니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똑같이 재단한테 개발 용역사, KOK 플레이 앱 또는 뭐 좀 더 가가지고 재단을, K스트림 메인넷을 개발을 하는 걸로 여기 업체 용역 계약을 이제 이쪽하고 하겠죠. 해가지고 우리 50억 개 자산, 그 다음에 스태킹 되어 있는 거 자산, 그 다음에 정책, 입안, 시행, 이런 것들 니들 다 줄게. 니들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대가리가 아메바만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대부분 판례도 보관을 해야 될 자가 직걸로 뺐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심과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된다. 왜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되냐? 이 오입금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요. 근데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이 오입금을 받은 사람, 돌려주지 않는 사람, 보관을 해야 되는 사람을 사무를 처리를 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배임으로 그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때렸던 거예요. 3심에 가가지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뒤집혔어요.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일반 계좌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통장 계좌라든가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횡령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해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으로 이거를 횡령으로도 때릴 수가 있고 뭐 사무를 처리한 자로 해가지고 배임으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계좌에서 계좌는 본인 실명이 다 돼요. 근데 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는 이게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이 사람한테 갔는지도 모르고 서로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게 중앙관리에서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P2P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트랜잭션이 된 거에 대한 블록이 형성이 되기 정상적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 블록이 형성이 되면서 완전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거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을 도덕적으로는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부당 이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라고 민사적으로는 해라. 그렇지만 형사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운영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모든 재단의 자산부터 해서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게 기록물을 기준으로 하고 전 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들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으로, 자산으로 되어 있는 이거, 비트이드 USDT KOK, 이거는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업무적으로 모든 것들, 사무를 처리하는 그 조직에서 이거를 뺐었다. 그래가지고 어느 뭐 미국에 있는 업체, 자회사,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는 거 돈을 뺐었다. 배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거는 추적하는 데까지 우리가 일부 남은 거에서 이놈들을 빼버리고 이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다 저기 회수를 하는 데에 전문가를 쓰든 해가지고 최대한 뭐 시간을 계속 두고서 이게 현금화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놈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내야죠. 그것도 하면서 범죄자들을 다
범죄를 이놈들이 저질러서 문제지. 여기에는 아직도 100만 명, 90만 명, 80만 명이 남아있다. 무료 리플을 한 사람들도 소량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소에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던 그런 거래소에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시켰지만은 재상장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이 다 클리어가 됐을 때 재상장을 해가지고 이만한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면은 트랜잭션을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거래를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거래소가 수수료를 매출로 그걸 사업 소득으로 갖는다고 하면은 이전에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재상장하는데 문제 없어요. 송가병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이저 거래소 바이낸스조차도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 토큰들조차도 희발이 없고 아무런 그 소위 말해 유스레스한 아 소용이 없는 이런 거조차도 거기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 그 저기 뭐고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 상장 심사를 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 이런 류의 가상자산은 상장을 하는 데에 그다지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을 뭐 바이비트면 바이비트, 쿠코인은 쿠코인 여기에 뭐가 문제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나면은 재상장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다 돼 있어요. 걔들 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재원을 찾아가지고 취지 조장하자 이거요. 올리고 사들인 건 전부 다 소각을 하자 이거예요. 소각되는 양만큼 보상용으로 다시 더 하고 우리가 지금 200%가 20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 이거 자체를 뒤로 백을 어느 정도는 해주자.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 가자. 이 사들이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어느 순간에 대부분의 유통 물량을 소각을 시키고 나면은 그 마지막 금액에 해당이 되는 최종 그 뭐 계속 거래소의 가격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소각을 해서 유통량이 없는 거를 보상을 받은 거를 해지를 하지 않고 보상받은 것만 가지고도 다시 사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일반 다단계라고 따지면은 이 그 다단계이기 때문에 사기다라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비트, 비트코인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금을 들고 다니면서는 금을 이렇게 지불수단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를 이게 좀 안전자산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한정되어 있는 수량인 만큼 금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한정된 수량의 고수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의 시세보다도 이게 이렇게 돼버렸죠.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한 개씩이 아니고 0.000 몇 개, 또 어떤 사람은 0.02 개, 어떤 사람은 0.0000000 한 개, 이렇게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니까.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80만, 9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불불능으로 그 상태대로 개수를 다 뭐고 돌려주고 해가지고 써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만 좋아지느냐? 피고인만 좋아져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좋아진다고요. 왜 병신 같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성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좀 받아갔다. 근데 개수로 받아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 개수가 그만큼 돼가지고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사람들도 현금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케어케라는 거를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 배임 행위를 했다는 거를 서류, 그러니까 기록물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법정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지금 이야기는 스테이킹이 암호화폐로 이루어졌고 현금으로 되지 않은 것이 이미 달라졌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점이 이후에 뭔 짓을 하든 간에, 뭔 거짓말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고, 앞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망을 해서 넣도록 했느냐, 그리고 돌려주질 못하느냐, 이런 경우에도 사기 중에서도 투자를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 용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 사기라는 걸로 해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죠. 이건 아주 쉬워요.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꽂힐 때까지 어떠한 거짓말들을 싹 해가지고 여기 돈을 꽂고 이게 나중엔 돌려주지를 못하는 상태. 요놈들이 뺏었을 경우에. 근데 우리는 여기에 스태킹을 했던 것들이 돌려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다. 근데 비트이더로는 돌려주지를 않으니까 이것들은 본래 비트이더 USDT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이 거지 같은 것들이 하나 만들어 놔놓고 비트이더 USDT를 지들 이 개요케이로만 돌려주니까 우리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 이 앱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걔들 이야기하잖아요. 200억 투자를 했다고 지랄하잖아요. 에비던스 내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개발을 하나 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전문가한테 가져가면은 1억도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트이더 USDT를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KOK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이미 이만큼 한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스테이킹을 하는 최대 금액을 플랫폼 가격을 적용을 하더라도 5천 불을 또는 뭐 만 불도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천 불, 뭐 이천 불, 삼천 불, 사천 불, 오천 불, 육천 불, 칠천, 팔천, 구천, 만 불 뭐 이렇게 좀 이 플렉시블하게 이 유연성을 가지고서 좀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무한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원금이라는 부분을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서 내가 지금 22년 12월 1일까지 재스태킹 한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한 거를 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의 지식 정도고 하여튼 답답한 정도예요. 자, 오늘 너무 좀 길었는데 일단은 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어,
근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원금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운영사라는 게 운영사 역할만 했는지, 그리고 자산을 어느 놈이 가지고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기존에 하고 있던 범죄 그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원금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